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2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검은 금요일을 잊은 듯 양시장 모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올랐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이 연내 2회 기대감이 살아난 게 좀 강한 걸까요? 그것보다 일단은 그냥 투심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PC 부분도 예상대로 나왔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적다. 그리고 그 전날 GDP가 잘 나와서 원래 좋았어야 되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게 빠졌던 거 부분을 금요일에 좀 회복을 하니까 투심이 좀 회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F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에 다시 살아나던데 이제 정말 조정 없이 계속 달려나가는 걸까요? 그러니 지금 강 대표님께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뭐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뭐 그래서입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그죠? 장담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제 거기 사자분들 아닐까요? 아니면은 되게 어리던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시장 경험이 되게 없어서 최근에 오른 장만 봤다 그러면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오래 시간을 봤던 시장을 봤던 분들이라면 보면 볼수록 모르지 않나요? 알면 알수록. 그렇죠. 네. 예. 진짜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했던 우리 애널리스트 내지는 뭐 운용 쪽 할 것 없이 우리 뭐 지금도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야, 연륜이 쌓이면서 또 이제 업력이 쌓이면서 나이가 들면서 갈수록 신중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고 그거 어떻게 보면 또 꼰대화인데 꼰대가 두 가지 있잖아요. 겁이 많든지 막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든지 아니면 또 제일 이제 보기 싫은 꼰대가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는 금요일 그렇게 팔아제끼던 외국인이 막 전일 대비 2%대에서도 막 팔고 있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또 막 살까요? 특히 코스피 선물 저거 뭔지 싶을 정도로 선물을 많이 샀네요. 그죠. 네. 예. 그러니 왜 일단 딱 보이기에 외국인들이 파는 날은 시장은 빠지더라. 근데 오늘 같이 외국인이 또 사니까 시장은 오르더라.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그렇게 막 빠질 때 개인들은 사더라. 네. 그러고 올라오던 날은 팔더라. 네. 누가 잘하는 거죠?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또 하나 의심은 그렇게 금요일과 월요일 뭐가 그렇게 금요일 지표가 나오고 미국장이 반등에 성공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뭐 이번 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내일하고 모레까지 그렇게 하고 뭐 연휴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쭉쭉 이어준다면 그거 하겠는데 당장 내일부터라도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또 시큰둥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의심해야죠. 혹시 또 위클리 옵션 때문이었나? 그래서 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썼나? 파생 그렇게 동원해 가면서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야, 근데 미국 장이 어쨌거나 세긴 세네요. S&P 500 한번 보시죠. S&P 500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잘 오는 주식 그리고 1월 접어들어서부터 좀 약하다가 사실상 이 무렵이 해방의 날 해서 4월 2일부터 해서 한 며칠 아찔했던 그 순간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 세웠습니다. 돌려 세웠는데 이 빨간색 한번 보시죠. 빨간색이 결국 21선인데요. 5, 20, 60, 120, 200일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주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보면 약간 한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한번 21선을 이탈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 바로바로 회복하는 이번에도 지난주 목요일 날까지 한 소위 말해서 이제 음봉 3개가 나오면서 21선 가니까 아래 꼬리 달리고 다음 날은 또 말씀하신 대로 GDP 뭐 PC 뭐
GDP는 그 전날이었고. 그죠. 뭐 빠졌다. 이렇게 GDP가 잘 나는데 잘 나오는데 빼가지고.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튀었습니다. 튀었는데 그러면 이게 6,699.52 이게 이제 9월 23일 날 장중 고점인데 결국 6,700 야, 이 6699.52 또 0.48포인트가 뭐라고 그걸 6,700 못 찍고 돌았는데 이거 대비 그러면은 지난 목요일 저점까지 해보니까 그냥 1.94%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 끝? 한 사흘 빠지긴 했는데 그걸로 뭐 2%도 채 안 되는 이걸로 이제 조정 끝 이렇게 하기도 그거 하고 RSI나 스타캐스틱을 봤을 때 이때와 같은 확신은 않습니다. 그죠? 4월 7일, 9일 그 무렵처럼 극단적인 과매도 국면 여기서는 뭐 눈 감고 사자 좀 며칠 더 빠지더라도 한번 버텨볼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기술적 지표였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점 과매수 국면에서 살짝 이제 식힌 정도인데 여기서 뭐 바닥 신호는 안 나오는데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국면에 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위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뭐 주말을 거치면서 또 오늘 장중에도 여러 채널 우리 비즈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 통해서 또 인터내셔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부하셨으니까 확인하셨으니까 지표가 어떻습니까? 손님들 그만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쿵 하고 나서 코로나 랠리가 돈으로 이렇게 갔다가 꺾입니다. 이게 꺾인 거는 이제 연준이 좀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했을 때죠. 그랬다가 결국 이 랠리에 딱 절반을 돌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절반을 코로나 랠리에 50% 조정을 받고 돌아섰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게 잘 오다가 금년에 이제 4월 달에 그 관세 때문에 한번 쿵 했을 때도 그 다음이 상승 파동, 상승 랠리에 딱 절반에서 또 멈췄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코로나 이후로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지금 그러면 5파가 진행된다라고 대충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이때 대비 기간적으로 보나 X축으로 꺼지는 이 기간으로 보나 Y축으로 꺼지는 상승폭으로 보나 좀 미진합니다. 좀 그냥 느낌이 이때 대비 야 이거 갖고 그냥 끝내 조금 가파르게는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면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다 좀 버겁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서 롱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X축을 보나 Y축을 보나 요거 갖고는 쫄지 말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여러 가지가 버블기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좀 가파르다. 지금 약간 이렇게 멜트업 장세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또 먼슬리로 아예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기 말씀드린 요거는 요거였고 그거 자 요거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2000년대 닷컴 부분 무너질 때고 이때가 금융위기 때 리만 사태 이후 터질 때 무너진 이후인데 이때 이렇게 처음 저점끼리 연결해 놓은 선이 이때도 코로나 때 무너지면서도 이 선은 지켜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한번 끄어보죠. 끄어보고 나서 이렇게 한번 채널을 당겼습니다. 몇 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건데 이걸 갖다가 코로나 랠리 때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가서 책에서 말하는 채널이 돌파됐으면 채널 높이만큼은 최소 목표 가격이다 해서 최소 목표 가격까지 갔는데 그것도 살짝 오버하는 이때는 오버슈팅이 있었죠. 코로나 때. 그렇다가 이게 다시 쑥 들어왔는데 일단 올라선 채널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좋아.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쌩 열었죠. 열었는데 그러면 또 차트쟁이는 이렇게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큰 채널이 나왔네. 큰 채널이 나왔고 이 선 쭉 연결해 보시면 교묘하게 닷컴버블 무너질 때 고점하고도 연결되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서 버티면 무조건 간다 하는 그걸 갖다 이제 심어주죠. 저 그림상으로는 근데 7천이 꼭지 아닌가요? 저 그림으로 가면?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채널을 키우자. 채널 키우고 두 번째 돌파를 했다. 쭉 올라갔다. 올라간 데다가 그때 4월 7일 관세 갖고 세상을 갖다가 완전 깜짝 놀라게 했을 때도
이 채널 한번 올라서니까 이 밑으로는 안 오더라. 그런데 약간 채널 상단에 거의 가까워졌죠. 그 말씀입니다. 가까워졌는데 조금 더 내달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지난번 이때처럼 여기서도 또 한 번에 오버슈팅 내지는 멜트업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다들 흥분하고 여기서 또 야야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하방 배팅했던 선수들 한 번 더 또 숏스퀴즈를 만들어내는 장세까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년 선거 앞두고 뭐 쭉쭉쭉쭉 달리자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10월 달에 미국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야 관세 뭐 해도 실적 괜찮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또 이제 보시죠. 빅스하고 S&P 500 빅스는 여기입니다. 최근 5년간의 흐름인데 빨간색이고 요 이제 하늘색이 S&P 500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증시가 좀 흔들릴 때 빅스가 퉁퉁 튀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한 거죠. 야, 빅스가 출렁거리기까지는 약간의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요 정도에서 벌써 튄다고? 조금 더 기어도 되지 않아? 빅스가? 조금 더 시장 변동성은 잦아든 채 그냥 한번 고고고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뭐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할 것 없이 미국 장을 볼 것 같으면 불안한 가운데에도 롱 포지션은 던지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지금 시장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가 좋으면 굿이스 굿이라 했고 나쁘게 나오면 또 배드이스 굿이고 금리나 더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버리니까 사후적으로 이 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높아 보인다, 과열됐다, 밸류가 높다 하는 세력들만 자꾸 다치는 뭐 그런 장 같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근데 계속해서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난주에도 계속 뭐 저희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엔비디아, 오라클, 오픈 AI 요 관계들 가지고 이거 진짜 맞냐, 계속 성장이 되는 거냐, 서로 지금 내부 거래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월가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죠, 그죠? 예,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하고 오라클을 가지고 그러면은 왼쪽은 월간 차트고 오른쪽은 일간 차트입니다. 두 종목 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인포맥스 차트에서는 이 195불 95센트 2024년 6월 달에 한번 찍었다는 이건 무슨 뭐 주문 실수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입력이 잘못됐거나 한데 그러나 강 대표님 그런 거 아시죠? 왜 시장 속설 미스오다는 꼭 가더라. 거기까지는 치더라. 치더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처음에 봤을 때 이 뭐야 싶었던 거. 너무 전문 용어 아닌가요? 상호 합의하에 그냥 주문 거래 체결했던 거 취소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레벨을 결국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신호인가 싶기도 한데. 아니, 지금 이제 178불인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195불까지는 가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데일리를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요 5, 20, 60이 지금 5, 20, 61선이 뭐 이렇게 막 뭉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180불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그때 뭐 9월 10일 날 이렇게 한번 그때 한 40% 가까이 뛰었죠. 당일날. 그 이후에는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월봉에서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리는 뭐 희한한 차트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1위고 얘가 지금 12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슬기 앵커님 말씀하신 게 이간이에요. 지금 9월 26일 날 밸런스에서 약 이렇게 뭡니까 1시간 텀을 두고 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오픈 AI가 다음번 멀티 트릴리언 달러 컴퍼니 수조 달러짜리 가치의 시총의 회사가 될 거다라고 했다 이 얘기고 1시간 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비디아의 AI 딜은 서큘러 이제 뭐 우리로 순환 출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스마트한 비즈니스다 합니다. 자, 요 뭐 비즈니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인가 이런 매체에서는 요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에 이제 다 아시는 1,000억 달러를 갖다가 주겠다 하는 그거 이게 AI 붐의 증거냐 아니면은 서큘러 벤더 파이낸싱이냐 이 벤더 파이낸싱이 그 닷컴 버블 무너진 이후에 그때 벤더 공급업 우리가 1차 벤더 2차 벤더 그러잖아요 이제 공급 물품을 갖다가 팔아먹는 쪽 공급하는 쪽에서 사는 쪽에다가 돈까지 대주는 이걸 다 벤더 파이낸싱이 납니다. 서큘러예요. 그런 식인데
자, 요 그림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요 사진을 올렸던데 안건모 대표가 참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이 얘기 아니에요. 오픈 AI가 오라클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는 1,000억 달러를 줘야 되고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은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오픈 AI 지금 돈도 못 벌고 적자인데 알아서 그 돈 내가 줄게 엔비디아가 이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진도 같이 붙여놨더라고요. 느낌 오시죠? 느낌 오죠? 이걸 갖다가 얘를 갖다가 저 어디다가 무한 동력인가요? 아니 무한 동력이 아니라 불이 더럽니까 이러면 이게 전원에다 꽂고 나서 스위치 올리고 여기다가 뭘 선풍기도 꽂고 뭐 전자레인지도 꽂고 해야 뭐가 돌아가는데 이래놓고 나서 뭐가 돌아갑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의심이죠 시장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때 2000년도 닷컴 때는 실제로 물건을 이제 그런 어떤 네트워크 카드 파는데 회사였던 것 같아요. 루슨티였나 이름 헷갈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팔다가 더 이상 사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물건을 주고 더 사게 해서 돌린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겠다는 사람을 줄을 세워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줄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기는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그래 여기서 이제 뷰가 다른 거죠, 이제. 꼰대의 노파심입니다. 꼰대의 노파심인데 뭐냐 하면 이거죠. 아까 이 여기서 얘들이 돈을 버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구축을 하고 해서 하는데 이 챗GPT 하나만 갖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픈AI에서 튀어나온 또 쟁쟁한 선수들이 또 뭐 퍼플렉시티 만들었죠. 뭐 구글 제미나이가 지금 뭐 챗GPT보다 뭐 더 인기가 있다 그러죠. 뭐 딥식은 뭐 뭡니까?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이 투자 대비 진짜 이익을 갖다 낼 수 있는 부분까지의 수익 모델과 그런 어떤까지도 갈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란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혹시 잘못되면 엔비디아가 사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잘 가지면 되잖아요. 돈 조금 주고 그냥 지금도 결국 인텔 살리기 들어간 거잖아요. 트럼프는 인텔 살리기. 그래서 모든 데가 인텔에 투자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 뭐 그런 상태가 된 상황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본다면 오픈 AI 사겠다는 사람은 여기저기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가격의 문제지. 예. 돈 조금 빌려줬다가 혹시 제 돈 없어서 빌빌거리면 저 그냥 내가 날로 먹을게 뭐 이러지 않을까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1,000억 달러는 돈도 뭐 아니죠. 이게 돈도 아니죠, 솔직히. 예. 아마 젠슨한 그 시커먼 그 잠반에 있을걸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백지 스펙 사인해줘도 딱 줄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픈 AI에 저렇게 하면서 시장 사이즈를 더 키우겠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거기다 그거 보셨어요? 그 코멧이라고 퍼플렉시티가 이제 그 웹사이트 되는 구글 처음에 엔트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검색하는 거. 그거를 크롬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 보세요 이러고 인스톨 하세요 그러고 날라오더라고요. 오늘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코멧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오픈 AI도 결국 그 이제 구글 같은 그런 그러니까 크롬 같은 걸 하나 만들 거고 그러면 이제 구글이 오히려 더 막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가 네. 미리 치고 나온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중소형사들이 다 망하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AGI 같은 훌륭한 애가 나와가지고 다 커버해주면 중소형 이런 거 만든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다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 혼자 들어가면 그러면은 살면은 중소형주 사야 돼 아니면 이거 사야 돼 그러면 혹시 죽을지 모르는 애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냥 계속 몰아쳐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거기다가 저는 이제 또 그 샘 얼트만하고 같이 오픈 AI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 약간의 철학이라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부딪혀서 튀어나온 머스크가 뭐 머스크도 지금 AI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여기도 뭐 돈이 없습니까? 가오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 관종이 뭐 알트만 이기고 싶을걸요. 그렇죠. 만만찮은 추인데. 자, 이쯤 오면 이제 우리 AI 관련주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투자분들은 그러시죠. 저 봐라, 저 꼰대 이준호 저 또 대도 않은 걱정하고 있다. 야, 그러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이라도 일단 사놓고 걱정을 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만 꼰대가 아니고 월가에도 꼰대 많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텔레그래프지입니다.
텔레그래프지가 9월 24일 날 이렇게 해놨네요. 이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1000억 달러 딜. 이게 지금 닷컴 스타일의 붕괴를 갖다가 그 붕괴의 공포를 갖다가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파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요 보세요 이거. 바늘. 그 바늘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4조 5천억 달러, 브로드컴 1조 6천억 달러, 오라클 뭐 1조가 채 안 되는 지금 9,330억 달러. 거기다 팔란티어, 오픈 AI 뭐 이러고 있는 중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 저만 꼰대는 아니다 이 말씀으로 뭐 여기서 마무리하죠 뭐. 네. 근데 미 증시는 그렇다 치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 지금? 증시. 네. 예. 국내 증시가 이제 결국은 지난 금요일 날은 아마 외환 시장에서도 좀 그거 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보면서 놀랐던 것 같아요. 외환 시장은 주식 이렇게 빠지나니까 1,400원 위에서 야 그럼 더 사 뭐 달러 이렇게 된 것 같고 주식 시장에서는 환율 보니까 야야야 더 팔아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까 오늘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그리고 오늘 또 적극적인 매수 이게 어느 쪽이 찐인지를 모르겠고 여기서 지속성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왜 이들이 태도가 돌변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일하고 모레 외국인들이 더 사주면서 연휴를 맞이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하지 말고 외우자. 그냥 가는 장이다. 연휴 기간 동안에 에일리언이나 프레데터가 지구상에 침범한다 하더라도 한 1, 2% 조정으로 끝내고 갈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원찮다. 내일 가서 뭐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다. 아니면은 결국 개인들이 또 오늘 장에 고무돼서 득달같이 콜옵션도 사고 막 사자고 덤비면은 또 갖다 밀어버리면은 얘들은 그냥 여전히 한국 장을 짤짤이 장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밖에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도 주 추세선인 21선은 빳빳합니다. 여기 보세요. 좀 굵게 표시했는데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제1감은 뭐냐 하면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21선 근방에서는 사자가 들어올 것 같고 또 설령 조금 더 혼조세가 이어지더라도 5일선이 또 이렇게 끌려 내려오면서 21선을 바로 뚫고 내려갈 것 같으면 진짜 그거는 뭔가 빵 터지는 경우일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서 또 엉켜서 시간을 갈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4월 7일, 9일 그 무렵의 저점에서부터의 이 저점을 연결한 이 선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선이라고 본다면은 이 추세선하고 21선, 5일선의 공방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요구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일단 길게 볼 것 같으면 요번에 3,500이라고 하는 크리티컬한 레벨 라운드 넘버를 갖다가 바로 직전에서 돌았고 지난주 또 이렇게 급하게 밀리기도 하고 보조지표를 보나 거래량 막대기를 보나 뭔가 과매수 국면에서 조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피보나치를 한번 꺼보기 마련입니다. 꺼보기 마련이면은 여기서 최소한의 조정이라는 레벨이 3,210 근방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우리 이번에 올라올 때 굉장히 다지고 올라온 레벨입니다. 이쯤 가면 설령 21선이 무너지고 이 추세선이 깨져도 3,210 근방만 가면 또 사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A파 정도에서 반등 나오고 B파 반등이 나오고 기어의 C파라고 하는 진짜 파동 이론처럼 A, B, C를 갖다가 완성하고 그래서 10월은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4월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쭉 왔던 이거 거의 2,300에서 3,400, 3,500 직전까지 이렇게까지 땡겨왔던 이걸 갖다가 한번 조정 받고 갈 때 그 조정은 했을 때 아하 여기까지는 각오해야 되나? 38.2%가 얼추 3,030, 3,040입니다. 그러면 또 절반 돌리면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절반 돌린다 했더니만 2레벨이네요. 이번에 우리 올라올 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전 고점 얼추 뭐 2,890, 2,900 정도. 설마 3,000m야.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대부분은
10월 달 내지는 연말까지 해봐야 아래쪽은 3,200 보고 위로는 3,500 열리면은 뭐 3,600 정도 보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아마 이 안에서 매일매일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까? 오늘은 뭐 바이오로 갈까? 오늘은 또 뭐가 있지? 김밥으로 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가겠죠. 순환매 그냥 돌아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의 RSI, 이 정도의 MACD, 즉 편안하게 매수를 조정 끝났다고 매수를 하기에는 우리 시장도 이제 데일리에서 막 매도 신호가 났고 MACD는 RSI는 이 70 이상에서의 과매수 국면 왱왱왱 거리다가 사이렌 소리는 꺼졌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50 아래 정도도 아닌 그래서 30이나 20이라 해서 편안하게 과매도 국면이다 사자 할 정도도 아닌 그래서 하루하루가 조금 달라지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늘 그거 하고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희일비 아유 그냥 잊고 가자 이번 추석은 그냥 안 볼란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줄이고 가자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셨을 때 네. 환율을 보자 그러셨잖아요. 네. 환율 1,400원 위로 뚫으면은 주가도 이제 폭락할 그러니까. 거다 그랬는데 예. 실질적으로 환율은 갔는데 주가가 안 빠졌죠. 그렇죠. 네, 그나마 금요일 날 하루 빠져가지고 하루 빠져서 맞나 보다 그 정도. 그랬는데 오늘 이제 아닌가 보다로 네. 바뀌었는데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또 환율이 위로 더 가면 주식은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 지난주 이제 처음에 1,400원을 살짝 올랐어도 장이 튼튼하니까 그죠. 아 이제 환율 주가 엮지 마 이랬다가 금요일 날 그냥 갑자기 환율이 뭐 1,410원 그리고 네. 상승폭이 10매든 달하니까 주식이 경기를 하니까 아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되긴 됐는데 지금 그 전에 요것도 준비했던 차트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만 가시죠. 삼성전자인데요. 우리 코스피 갖고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려면 이거 갖고 안 하겠습니까? 우선 고점끼리 연결했는 저 선도 얼핏 보이고 그래서 여기 요때 작년 7월에 찍었던 88,800원입니다. 88,800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2021년 그때 우리 10만 갑니다 해서 막 다들 그거 했을 때가 최고점은 96,800원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당장 내일하고 모레 연휴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위로 들어 올릴지 여기서 밀어버릴지는 좀 그거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삼성의 자사주 매입도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환율로 오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뭐 지금 여기가 2020년 막 최근 한 5년 정도라 보시면 돼요. 환율 흐름인데 같이 이제 주간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원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도 여기서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냐 아니면은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냐 요걸 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이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도 한번 표시해 보시죠. 뭐 2017년부터 해서 같이 이제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해서 이제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 와중에 달러 강세보다는 우리 환율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그런 전반적인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어떻게 보면 그거죠. 새 정부 출범 이래 새 정부의 이제 재정 확대 정책 원화가 많이 풀리겠다, 돈 많이 풀리겠다. 실제 우리 많이 풀리고 있어요. 거의 뭐 하루 1조씩으로 보면 될 정도로 돈은 풀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1감은 많이 풀리는 원화 약세인데 아니야. 처음에는 그게 경기를 살릴 수도 있잖아라는 차원에서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달러 환율도 원화 강세 쪽으로 좀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제 살짝 시장에서의 우려는 야 관세 이거 장난 아닌데 관세 무역 협상이 3,500달러 선불로 내라 그러고 있고 우리는 못한다 그러고 통화 수합으로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반응이 없고 뭐 그런 거에다가 이 재정 확대 정책 돈 미리 풀고 하는 이것도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라고 해석하다가 자꾸 이제 IMF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인구도 고령화되고 돈 벌 사람도 앞으로 없어지는데 국가 부채 문제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슬금슬금 하니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다소 동떨어질 흐름을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97, 98 공방입니다만 달러 인덱스 요게 이제 연휴 이후에 와가지고 얘가 100쪽으로 가면은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차라리 우리가 최근 봤던 96 아래로
달러가 약세로 가준다면 그나마 나은데 거기다 최악의 케이스는 그렇게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연휴 중에 막상 그 사이에 NDF 시장에서 못 쫓아가고 현랩의 1,400원 근방이라든지 여보다 더 올라가 있으면은 10월 달은 우리가 조금 또 괴로워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이해해 볼 텐데요. 네이버가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는 소식 이후 오늘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한 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는 현재 PER이 18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은데 이번 거래로 광고와 커머스 부문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네이버 주가는 7.02% 오르면서 27만 4,500원에 마감했고요. 또 두나무의 주요 주주인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각각 20%, 17%대 강세 보였는데 우리기술투자가 12,160원, 하나투자증권이 6,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코오롱과 DSC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8%, 4%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의 전산 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피해가 없는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지만 핵심 정보 시스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로 국가 IT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보안 인프라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종목 중에서는 먼저 파이오링크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1,180원이고요. 소프트캠프가 12%대 급등하면서 1,531원, 모니터랩도 오늘 9%대 강세 보였고 지니언스와 S2W가 각각 10%, 6%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코스트코부터 미국의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 그리고 미국의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 멕시칸 그릴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트코입니다. 현재 주가는 91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09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4분기 매출은 8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늘었는데 프리미엄 회원 전용 영업시간 같은 멤버십 혜택 강화가 매출을 끌어올렸고 온라인 부문도 두 자릿수 성장했습니다. EPS는 5달러 87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북미와 캐나다, 해외 시장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회원 수 역시 1억 8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6%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에는 27개의 신규 매장을 열고 내년 이후에도 매장 확대와 리모델링 투자로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인데요. 이번 실적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 마지막 자유무역 체제 아래 최대 실적이라서 앞으로도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쉐이크쉑입니다. 현재 주가는 9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3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8억 6천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웃돌았고 특히 동일 매장 매출이 성장을 이어가면서 높은 고객 충성도를 입증했는데요.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과 드라이브스루 확장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으로 단기적인 마진 개선 폭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선 직영점을 중심으로 또 해외는 라이선스 확장을 통해 출점 속도와 자본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61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광고비와 신규 매장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입니다. 현재 주가는 4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레스토랑 이익률은 27.4%로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매장 평균 매출이 314만 달러로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SPC그룹 계열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아시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고요. 미국 국내에서는 고마진 직영 모델에 집중해 매장 수를 확대하고 또 디지털 픽업 중심의 운영으로 고정비는 낮추고 마진은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래픽 회복세가 지속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및 공공의 업무 시스템 모두 불탔다는 소식이 주말 내내 있었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와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주 있었던 이 국정자원의 화재가 배터리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현재 먹통된 시스템 중에 일부는 복구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647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12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62개 시스템, 약 9.5%는 이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이 정상화된 시스템에는 우체국 우편, 금융 서비스나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부 24시 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이제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이제 시스템들도 이제 계속 복구를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본원 5층에 있던 그 시스템 중에서 직접 이제 화재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전소되거나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게 한 96개 정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지금 대구 분원으로 이제 옮겨서 대구 분원에다가 지금 재설치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한 1개월 정도 지금 소요될 것 같아요. 근데 이 96개 시스템이 그럼 내용이 뭐냐 이게 좀 정확히 지금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일단 언론 보도라든지 취재 같은 결과 같은 거 보면 국민신문고나 법령정보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소된 시스템들을 완전히 다 복구하려면 한 달 이상은 지금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해킹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제 해킹은 이제 통신망이나 인터넷망을 해커가 침입해가지고 정보를 유출하는 거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한 화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복구 과정에서 이제 보안 장비에 대해서도
전력을 좀 차단하거나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그 보안 관련 기능도 멈추게 되고, 그럼 이 보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또 해킹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화재가 배터리 때문에 났고 또 서비스가 어느 정도 복구됐다고는 하지만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사건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화재 발생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이제 배터리 관리에서 이제 화재를 없앨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 배터리실하고 서버실을 좀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에 두도록 하는 게 이제 급선무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같은 서버실에 이제 이 배터리가 있으면서 배터리가 화재가 나고 그게 이제 서버 쪽으로 이제 전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하고 서버를 어떻게 분리할 것이라는 기준들을 명확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사용 연한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용 연한이 넘으면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교체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관리를 좀 풍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화재든 이런 또 다른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재복구가 돼서 백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정부가 그동안 3시간 내에 모든 복구가 가능하다고 이제 장담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됐거든요. 최소한 그 중요 등급이 1, 2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백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좀 재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계속 그동안 액티브 방식으로 이제 복구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 추진이 계속 좀 이제 제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실질적인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액티브는 이제 쌍둥이를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당국에서도 같은 걸 또 만드는 것은 중복 아니냐, 이렇게 좀 접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중복이라는 게 낭비고 이제 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복을 또 하는 게 맞다고 살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선을 지난주 금요일 내줬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 초반부터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3,43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즘 한국 증시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 전에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 사이에도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안, 미국하고 환율 협상 등 너무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 변수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환율, 정책,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긴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연휴 전에 좀 약세, 눈치를 보다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시장이 좀 오름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까요? 일단 2008년 한 해 빼고는 그랬습니다. 통계적으로 계속. 이제 보통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가 좀 올해는 좀 달랐는데 굉장히 네. 약세장이잖아요. 그 약세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사실 2008년 한 해 빼고는 반복됐었고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2011년 8월에 주가 폭락, 또 작년 2024년 8월에 주가 폭락 이후에 우리 추석 세고 쫙 올랐던 그런 기억들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결국 10월 달은 그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들 좀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림으로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 환율이 기업 실적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어지는 그 트리오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인데요. 주당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익은 되게 크지만 주당 이익은 별로 못 내는 게 이제 주식 수가 많아서 이런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선이 환율인데 환율이 오르고 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이제 레깅 시켜놓는데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는 구간에 지금 있는 이게 이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는 입장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2022년 우리 9월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부터 지금 사실 만 3년째 환율이 고환율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고환율 속에서 기업들이 이제 적응해 나가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미국과 이제 관세 문제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이제 다른 수출처들을 뚫는 과정에서 고환율이 굉장히 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센트 장관이랑 얘기 나오면서도 환율 조작국은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우리는 약세가 되면 무조건 솔직히 수출 업체가 많으니까 국가 전체로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는데 이제 지금은 안 좋죠. 지금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진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 수출하는데 무역 수지가 더 나빠지겠는데 이래서 또 이제 그렇죠. 너네 환율 조작국이야, 니네 막 이러면 그러면서 환율을 어떻게 하죠? 내려뜨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뭐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 있지만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상승한 게 뭐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다 해외 나가서 생긴 일이잖아요. 이게 혹시 그림 표가 좀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이 자산운용사 쪽,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자산운용사를 보면 한 분기에 274억 불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그 ETF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ETF가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가운데 그 ETF의 상당수가 해외 ETF니까 결국 이제 NAV가 늘면 늘수록 해외 주식을 사야 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분기 100억 불 그리고 2분기에는 무려 347억 불. 그러니까 우리 개인 자금이 지금 2,100억 불 해외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지난주 기준인데. 그러니까 2,100억 불의 개인 자금이 이미 해외에 깔려 있는 데다가 매 분기로 기관 투자자가 한 3,400억 불씩 주식 채권 사러 나가는 이 압도적인 수급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정부가 암만 환율 상승하는 걸 막아보겠다고 이제 개입을 하고 뭐 외환 보유고를 줄이면서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3,500억 불 뭐 일시납으로 내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환율 2,000원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2,000원 가면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해피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출업자도 해피하고 해외 투자한 분도 해피한데 언해피한 분은 누구죠? 트럼프죠. 트럼프. 트럼프를 언해피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예, 뭐 기분은 좋은데 이제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게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죠. 지난 주말에 뭐 당장 외국인이 한 1,100억 불, 죄송합니다. 1억 1,000억 불 정도 이렇게 1조 1,000억, 1조 1,000억 정도 1조 1,000억 정도를 팔면서 뭐 하다 오늘은 또 3,000억 이상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또 우리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97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게 뭐 3,500억 불 가면 이거 환율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분기마다 지금 3,400억 불씩 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우리는 이미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융 말고 실물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물로 들어가고 싶어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실물을 한 방에 저렇게 간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한미 통화 수합하자 그랬더니 이제 또 그게 크레딧 라인에 그렇죠.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해외 자금을 무제한에 가까운 조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그런 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특혜라고 보면 가장 좋은 게 지금 아르헨티나한테 해주겠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저 나라 뭘 믿고 우리가 돈 빌려주냐. 현재 한국이랑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거죠. 우리는 너네 우리한테 그렇게 돈 많이 가져가면서 또 해달라고? 싫어. 이러면 이제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아르헨티나 대통령 좋아하니까 예, 전기톱 대통령을 좋아하셔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돈이 해외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펀더멘탈만 보면 내려가기 좀 어려운 여건인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이해를 시키기가 그분이 뭐 말 안 듣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진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정말 미국 증시로 자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력이 떨어지고 국내 증시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미증시를 간다,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미래 전망이 사실 환율 말고는 환율. 별로 불투명해서 저 차트 한번 좀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화면.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 설명한다고 가져온 차트인데 사실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가자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고요. 파란 선이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지 내일 모레밤에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0 밑에 있습니다. 베이스 라인이 50인데 50 밑에 있다는 건 미국 제조업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거죠.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잠깐 수출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고 9월 수출은 급증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그 추석이 있어서 대신 이제 우리 10월 수출이 또 급감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결국 환율 아니면 수출인데 환율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가 많겠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결국 미국 제조업 경기를 봐야 되는데 미국 제조업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결국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야 이게 뭐 정말 3,500까지 우리 근처까지 온 건 참 기분이 좋은 일인데 여기서 이제 더 관련이 뭔가 낙관적인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저는 장을 사실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제외하고는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 계속 절상 압력, 환율 하락 압력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여기에 이제 더 나가서 미국 쪽 선진국 경기 보니까 그러니까 AI 쪽만 좋고 실물 경기 그 AI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나빠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의 경험이 한 1, 2년 장 오르면서 역사상 최고치 경신하면 그때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대응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거의 지금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2020년 코로나 랠리 이번 세 번째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지만 그 뒤가 좋지 않았다라는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법 개정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하고 이제 세금 부분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마지막이다 그리고 다 팔지 않을까? 예, 그 사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팔겠죠. 네, 그게 그 다음에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자사주 소각이 할 때까지 올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 나오면 다 팔아야지. 얘기하다 보면 그거 마지막 거 나오면 다 판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국내 남았네요. 증시는. 이제 그 마음은 저는 정말 이해하는 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제도 개선한다 그래 놓고 잘 안 된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쭉 지속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정부 바뀔 때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7년 배당소득 환류세제 폐지됐던 것부터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코스닥 100까지 해서 KRX 300 지수 만들겠다 그러면서 코스닥 붐업 했는데 그 뒤에 안 좋았던 거. 네, 안 좋았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 밸류업 프로그램 잘 안 됐던 거 이런 게 너무 우리가 이제 신뢰의 상실을 겪은 나라라서 신뢰의 상실을 겪은 나라에서 정부가 뭐 해준다 그러면 좋은데 저게 이제 뉴스에 다 반영되면 나는 판다. 그죠. 네, 이러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가 한 300억 불씩 나가고 있는 중인데 개인은 더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고 이제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꾸준히 하면 되는데 내년 이맘때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끔 정부가 계속적으로 꾸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당장 배당 성향 자체가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제일 낮은 25%에서 20% 사이인데 이게 OECD 평균이 40% 그리고 미국은 주주 보상까지 하면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주 보상 비율들이 정말 올해 연말 이제 이번에는 우리 공시를 그 배당에 대해서 미리 공시하잖아요. 그런 흐름들까지 잘 나온다면 또 시장이 2차 랠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잠재력은 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안 움직일 것 같다. 저는 일단 좀 삐딱하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가들도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해서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실제로 97년도, 98년도 환율 급등했을 땐 IMF 때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달러가 없지도 않은데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랑 완전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네. 지금 1조 1천억 불 정도의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권 국가라서 그렇죠. 이제 꼬마 빌딩 정도는 된다고 이제. 꼬마 빌딩보다는 좀 더 되고 이제 테헤란로 빌딩은 안 되고요. 여의도 빌딩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0나라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은데 왜 저희가 이제 맨날 미국
미국이 답이고 미국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한 게 저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갈 때가 제일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석 전에 사람들이 뭐 다 미국이 답이고 달러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모든 사람이 돈이 다 갈 때가 항상 버블 아니냐. 꼭지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달러를 사러 가신 분들한테 굳이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금도 같이 사라.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 약세장이 한 4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25% 하락이 아닌 좀 길게 좀 빠졌던 장이 한 4번 있었는 게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크리스마스 대폭락,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4번인데 되게 자주 있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 베어마켓 들어갈 때 금을 딱 사면 1년 YTD 수익률이 한 30% 나더라고요. 지금 벌써 한 30%에 40% 그건 이제 정도 올해 되잖아요. 연초부터 올해만 그런 거고 이제 네. 여기서 또 조정을 받으면 금도 잠깐 조정받고 또 오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종이 지폐로 가격 환산하는 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실물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는 것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장 굉장히 낙관하고 특히 AI 붐이라는 혁명적 변화가 우리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걸 뭐 부인할 마음은 없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잔뿌리에 걸려도 그냥 크게 다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뒤를 가리지 않고 뛰는 분위기가 우리나 미국이나 다 있기 때문에 금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추석장 마음 편하게 좀 지나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어떠세요? 현금은? 현금도 좋은데. 현금하고 금하고 죄송합니다. 중에는 근데 원화는 별로일까요? 예, 저는 원화는 죄송합니다. 불쏘시개일 때가 많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매력이 약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뭐 추석 연휴에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사고를 친다던가 관세 50 뭐 이런 거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한국이랑 협상은 파기됐다 뭐 이렇게 외치는 순간 우리나라 선물 가격들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 환율 1,500원도 사실 먼 숫자는 아니잖아요. 3,500억 불 전부 다 하려면 한 2,000원까지 가야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이제 보세요? 2,000원 정도 보더라고요. 보이죠? 보이세요? 왜 그런지 네.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랑 외환 보유고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가 사실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그죠. 환율 개입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개입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개입하는 나라가 잘 없는데 이걸 한국을 왜 3,500억 불 이야기를 하는지 참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지식이 너무 없는 사람이고요. 일단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레고랜드 때부터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 1,000억 불 이상 그 경상흑자가 나는 나라인데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0억 불도 깨질까 말까 하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환율이 다시 이렇게 튀면 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할 돈도 없는 상황이 빚어지면 사실 뭐 환율이라는 게 한번 고점 뚫리면 얼마 전에 우리 1,500원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이거 레벨에서 이 레벨 역사적인 레벨을 뚫리고 나면 사실 한 200원, 300원 오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 레고랜드 때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환율이 뜨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또 경쟁력이 개선돼서 무역자가 더 나면서 나겠죠. 미국에 뭐 암만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코스트코 이야기 나왔지만 코스트코에 전부 한국산 제품으로 다 채워지는 날이 올 텐데 네. 그걸 뒷감당이 가능하냐라는 트럼프가 뭐라 그럴까 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하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량이고 또 우리 또 얼마 전에 너무 축포를 빨리 쏘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쉬는 중에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뭐 구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보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리스크를 정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팔고 떠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하는 거죠. 다변화라면 금하고 또 다른 어떤 걸로 중국 다변화? 주식 좋아합니다. 중국 주식.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사실 이번엔 BYD 오랜 버핏이 파는 거 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 전광리 밀어붙이다가 지금 요새 고생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전광리 신성장 산업, 신생산력 같은 이상한 소리들을 이제 집어치운 것 같아요. 거기도 정말 고집이 엄청 세더군요, 그죠? 3년을 그렇게 밀어붙이다 이제 올해 대충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그리고 지방 정부들 다 파산하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이제 큰일 나는 상황에서 결국 경제 정책들에 대한 어떤 전환이 퇴임까지는 우리가
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언론에서는 계속 정권 교체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 빚어졌다면 고집을 좀 꺾지 않겠냐. 그러면 저 내수 경기 부양 말고는 그러니까 소비 중식 성장인 거죠. 외부 여건 수출이 막히면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방향을 돌리면 얼마든지 사실은 중국이 쓸 카드가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반발이 문제인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호구제도 이런 것만 조금만 완화해줘도 지방 부자들이 얼마나 상해나 선전 부동산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순식간에 부동산이 회복될 텐데 그 선택을 못하는 건 도시 지역 일선 도시의 기득권들 때문에 못하는 건데 뭐 이런 정책들 중에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 기대를 안 하니까 기대가 거의 제로에 수렴한 나라잖아요. 중국이요? 아니, 중국이 3년째 저러고 있는 거 보면서 다 중국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다 깨지고 있는 중이니까 요만큼만 해도 또 그 중국 또 팬들이 열심히 전 세계에 있는 중국 팬들이 살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단타라도 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넓게 오늘 다 훑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를 두고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캐시우드도 잘 모르겠는 모양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우위라고 했는데 그런데 톰리가 보기엔 또 달랐다고 하죠? 네, 그런가 봅니다. 톰리는 오히려 캐시우드 관심이 이더리움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와도 절대 팔지 말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흐름을 짚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디파인드랩스 조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한 주간 가상자산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이제 한 주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큰 폭 이제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주초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이 이제 동반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좀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근데 이제 목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큰 폭 이제 하락이 이어졌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만 달러 이하로 이제 내려가기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3,800달러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4,100달러 정도 선인데 그만큼 얼마나 많이 좀 하락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 자체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상승과 하락 자체가 미국의 어떤 매크로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번 하락 자체는 그 어떤 미국의 어떤 증시와 매크로의 하락으로 동반 하락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동시적으로 청산이 되면서 이제 큰 폭 하락이 됐습니다. 즉 선물 거래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11억 달러 이상 이제 청산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현물도 동반 하락했던 점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점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가 청산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선물 거래 같은 경우 CME에 상장돼 있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선물들이 청산됐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투기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들은 반대편에 마켓메이커나 이렇게 해서 쇼커버 지금 뭐 공매도 이제 공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청산을 당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냥 수급에 의해서 고래가 밀어서 그냥 매수 포지션 레버리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청산을 당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이 꽤 많아요. 말씀 주셨던 CME도 물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의 어떤 디파이 이 시장에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총 합해서 11억 달러가 청산됐는데 이번에는 현물이 이제 매도세가 거세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물
선물 포지션들을 다 청산시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청산이 되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현물 거래 그 거래량 자체가 워낙 선물보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주저앉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화됐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격만 좀 주시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하회하는 거 아닌가, 혹은 이더리움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지만, 오히려 이거는 투기적인 어떤 포지션들이 정리되는 차원에서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들을 다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좀 원동력이 생겼다라고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대규모 청산이 계속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크립토 빙하기가 온다라는 말을 썼었는데, 빙하기 걱정까지는 그럼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탐욕 지수가 이제 80을 넘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40대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심이 조금 사라지는 시장이다. 대신에 어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기업에서도 많이 사고 또 ETF에서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 좀 기대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밝히기로는 이더리움 자체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 같이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개발을 같이 하겠다, 즉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어떤 태도가 많이 변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까지 이더리움 자체는 우리는 탈중앙화다, 아무랑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네트워크로 가겠다라고 하는 기조였는데, 이제 이더리움 자체도 기관 투자자의 어떤 힘 그리고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연사를 했던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깔끔한 정장을 입고서 굉장히 이제 기관 투자자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시장을 좀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블록체인 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CG도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무슨 기조 연설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에서 어떤 블록체인이나 우리나라 코인이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이벤트가 될 만한 그런 코멘트가 있었나요? 굉장히 좀 제가 좀 기억났던 거는 이더리움 어떤 재단의 어떤 발언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굉장히 충격적이냐면, 사실 이더리움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던 체인이 아닙니다. 모든 블록체인에 있는 어떤 거래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은 앞으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거래를 노출하기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하겠다. 그리고 70명이 넘는 어떤 인원들을 다시 이제 뽑아가지고 지금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되 사람들의 어떤 거래 내역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좀 방어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근데 국내 이슈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난주부터 네이버가 엄청난 기세를 또 보여줬잖아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만남으로 해서. 근데 네이버가 여태까지는 뭐 게임이나 가상자산 업계랑은 좀 선을 긋는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좀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 지금?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마이너한 시장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대형 어떤 IT 기업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업비트와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이런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와 기관들이 이 시장을 굉장히 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업비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업비트와 함께 이제 시장을 좀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거는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네이버 페이 그리고 네. 페이먼트 쪽이잖아요. 근데 이 페이먼트와 스테이블 코인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페이먼트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 이제 재단들과 협업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와도
네이버와도 이제 협업을 계속 많이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이 두 나무와 같이 손을 잡고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네이버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근데 누가 쓰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 네이버 페이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놀러 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네이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거래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좀 기대되는 점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미국 제니시스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의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에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따라야 하고요. 근데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어떤 라이센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 쓰인다고 하면 안 좋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외화 유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의 어떤 세계 그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따라가야지 저희도 이제 시장에서 좀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가오는 주요 이벤트는 솔라나 현물 ETF일까요? 10월 이제 중순부터 알트코인 ETF들이 이제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룸버그 리서처들이 이제 95%의 확률로 승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기 전에도 95% 확률로 승인될 거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블룸버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1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일부터 솔라나뿐만 아니라 어떤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밈코인 ETF도 있고요.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알트코인도 ETF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사실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그랬고 ETF가 나오자마자 셀더뉴스로 사실 가격이 하락이 됐어요. 근데 하락했던 주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각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운영하던 자금들이 ETF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이 매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모펀드들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ETF는 사모펀드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사모펀드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물을 매도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솔라나 ETF나 다른 알트코인 ETF가 나온다 하더라도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매도세가 좀 시장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뉴스에 별로 안 나오지만 셧다운 얘기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1일 조금 있으면 바로 오니까 그래서 셧다운 얘기를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 계속 발언하고 있어서 결국 뭐 급등락까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또 고용 지표 이제 금요일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행보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